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이며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혼할 당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충격이었고 전 남편한테 뒤통수를 울트라급으로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마구마구 샘솟았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문득문득 그날 일로 우라통이 터지곤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괜찮아질까요? 주변에 계속 제 심정을 토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그만 잊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후회나 미련 같은 건 조금도 없습니다. 복수도 시원하게 해서 아쉬움도 없고요. 제가 아직도 괴로운 건 그 인간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란 게 참 오래가네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지인들의 말처럼 다 털어내버리려 합니다. 저도 언제까지 그 일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 말이죠. 제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떻게 이혼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둘은 전문직에 종사했어요. 그래서 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높았습니다. 연애 기간 딱 1년 정도 갖고 결혼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미룰 거 뭐 있나 싶고 자연스럽게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거죠. 양가 어른들은 반대 없이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간 서로 모아놓은 돈이 제법 되기도 하고 대출도 잘 나와서 굳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까지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시모가 하루빨리 손자를 안겨달라며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둘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늦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하루빨리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자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신 확률이 낮잖아요. 저 역시 시모처럼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챙겨주는 보약도 잘 챙겨 먹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는 미신들도 하나같이 거르지 않고 다 따라했어요. 그 정도로 빨리 임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달아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기대하며 보내기를 1년. 이 정도면 임신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며 시모의 짙은 한숨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이 없어도 괜찮다며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이 또 왜 그러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그냥 불안해서. 혹시 우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 만약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어떡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려운 거면 글쎄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연예인들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잘 만났고 살더만. 뭐 당신이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서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갖자.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시모의 눈치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크게 힘든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역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였어. 여자로 태어나서 영영 임신도 못 해보고 늙어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남편한테 힘든 티 내고 싶지 않았는데 우울한 모습을 자주 들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제 마음을 다독여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없어도 되고 오로지 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됐거든요. 한 번은 계속 고민하다가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이 안 되는 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 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손에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의 입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 총각 때 어떤 계기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컸거든요. 다행히 조금의 이상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내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임신이 잘 안 됐던 거구나. 이제부터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시 임신을 준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임신이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막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또다시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시모는 임신 못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런 저를 위로하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라고 할 건 시모뿐이었습니다. 고부 사이가 썩 좋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지 못했으니 저를 좋아할 리 없었죠.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를 바가지로 먹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아이만 낳았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시어머니로 남았을 거예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었고 시집살이고 크게 시키는 게 없으셨습니다. 손주를 낳아드렸더라면 저한테 더 잘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때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시모의 눈빛과 말투, 행동에서 차가움을 느낄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시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저도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생겨서 그런 건데 태도가 싹 달라지니까 서운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모도 오죽 속상하면 저러실까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함이 더 크더라고요. 시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현실을 받아들이며 지냈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고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는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고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일어나 싶어서 잔뜩 긴장한 채로 듣게 됐는데 세상에 저더러 입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 없이 지내는 건 안 돼. 너희들이 천년만년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은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오래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진지하게 입양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네? 입양이요?
시모의 입에서 입양이란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입양이란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입양에 관해서 딱히 편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입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도 충분히 자식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입양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많이 개방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고지식하시니까 입양에 거부감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모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핏줄도 아닌데 뭐하러 남의 자식을 키우냐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입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선 시모한테 섣불리 대답 못하고 남편과 상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들은 제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거라고요. 전에 슬쩍 남편을 떠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원한다면 이방도 상관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제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고 그 전에 시모에게 조심스레 입양해도 정말 괜찮은지 물었어요. 어머님은 입양한 손주라도 상관없으세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연히 안 괜찮지. 이왕이면 친손주 얻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잖아. 사실 나도 입양을 생각한 건 얼마 안 됐어.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자식이 아내랑 사고를 당했다지 뭐니. 안타까운 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두고 둘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시모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자식과 며느리가 사고로 한나란시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출생신고도 못한 어린 아기를 두고요. 시모의 친구는 평소 몸이 불편하신 상태였고 연세도 있으신데 몸까지 불편하니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좋은 곳에 입양 보내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하셨답니다. 마음이 미어질 만큼 슬프지만 죽을 날 바라보고 사는 노인네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줄 수 있겠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건 어떨까 하고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친구가 너무 불쌍해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는 아이가 딱하기만 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손주로 맞이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결정이 중요하니까 입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 갖기 점점 더 힘들 텐데, 아니 어쩌면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 편히 갖고 입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힘들게 시험관이며 뭐며 버텨낼 수 있겠어? 괜히 고생하고 희망 고문만 할 바에는 입양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 싶더구나. 물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못할 건 또 뭐야.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키우면 어느 순간 진짜 자식이 되지 않겠니? 자식도 없이 둘만 사는 게 속상해서 그래.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 앞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렴. 이때 시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손주 못 낳아서 마냥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를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먼저 입양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도 그렇고 그걸 저희 부부에게 권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시 보게 되더군요. 시모가 다녀간 뒤로 저는 진지하게 입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한테도 시모가 입양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고요.
남편은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 했고요. 입양에 편견은 없지만 부모로서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입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요. 여보, 나 결심했어. 그 아이 우리가 입양하자. 정말? 당신 괜찮겠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어머님 말씀대로 영영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희망 고문 그만하고 싶어. 당신하고 내가 너무 지칠 것 같거든. 또 그 아이 사정이 너무 안타깝잖아. 부족하고 서툰 엄마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어쩌면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운명이라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입양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했고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자며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시모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시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 못 낳는다고 눈치 주고 섭섭하게 한 거 모두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제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이고 아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셨대요.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냥 잘 지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쌓였던 감정을 정리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이상 본인도 친손주처럼 생각하고 살 거라고 했고 제게도 잘해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감정이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하는데 안 풀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날 이후 좋은 고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부부는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에 시몬의 친구분 집에서 방문해서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는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시몬의 친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상심이 크실 텐데 아이를 입양할 우리가 직접 인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린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럴 것 없다면서 괜히 친구의 마음만 더 복잡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손자를 입양하기로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를 마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했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 그때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몸도 불편한 상황이라 제대로 손님 맞이 못할 거라고 했고요. 다만 친구한테 잘 말해서 아이는 잠깐 시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시몬은 예정대로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아이를 처음 봤어요. 아이를 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작은 듯 했어요. 아주 작은 아기가 꼬물거리면서 자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제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 기분이 이상했고 이렇게 작은 생명의 온기가 낯설으면서 좋았습니다. 아기를 보며 입양하기로 마음먹기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의 첫 만남을 갖고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까지 부모로서 준비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문득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모처럼 여행이나 다녀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아이를 입양하면 육아한다고 정신 없을 텐데 한동안 여행은 꿈도 못 꿀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모랑 관계를 회복했는데 기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명절 연휴에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더니 그럴 곳 없다면서 그냥 친정에 가서 푹 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명절 때 집에 올 것 없이 연휴 기간 내내 친정집에서 머물게 하라고요. 여행은 나중에 가고 이번 명절 연휴 때는 처갓집에 가서 푹 쉬어. 친정집에? 그럼 시댁은 어쩌고? 우리 집은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아니,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연휴 때 당신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래서 알겠다고 했지. 나도 엄마 말에 동의하거든. 당신 그동안 아이 문제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처갓집이건 여행이건 마음 편히 간 적 없었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제대로 푹 쉬고 오라고 하셨어. 남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시모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참 고맙지만 그래도 어떻게 친정집에 갈 수 있겠냐고, 시모 혼자 음식 준비하실 텐데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괜찮다면서 아무 걱정 없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시모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셨대요. 음식도 그냥 식구들끼리 먹을 양으로 조금만 할 거니까 굳이 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도 저 따라서 같이 친정에 가고 싶은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고 했고 지방에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으니 저 혼자 가서 푹 쉬고 오라고 하더군요. 시모에게 정말 그래도 되나 싶어서 몇 번이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가 꼭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본인도 제가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저는 부모님과 모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부모님과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챙겨서 시댁으로 갈 준비를 마쳤어요. 너 어디 가니? 시댁에 가보려고. 아니, 연휴 내내 여기 있는다면서 갑자기 왜? 아무리 그래도 명절날인데 인사는 드리고 와야지. 시모랑 이야기 잘 마쳤으니 시댁에 올 거 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날인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전화로 연락을 대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왠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제게 푹 쉬라며 생각해 주신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고 시모가 제게 보여준 만큼 저도 뭔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뭔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남편도 출장 중이라 시부모님 둘만 계실 거고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라도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어요. 명절날 안 올 줄 알았던 제가 딱 등장하면 분명 시부모님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인사드리고 겸사겸사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 했죠. 그렇게 대충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집은 작은 크기의 아담한 마당이 딸린 단독 주택이었고 평소에 이웃분들과 왕래가 잦은 탓에 대문을 잘 열어놓곤 하셨어요. 이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댁집 근처에 주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려는데 집 왼쪽 집 담 옆에 낯익은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 차랑 똑같네? 시댁집 옆에 남편의 차와 똑같이 생긴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똑같이 생긴 차인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번호판을 보니 남편의 차가 맞았습니다. 분명 명절날 출장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긴 왜 있는 거지? 의아스러웠어요.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시댁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잔뜩 풍겨나왔습니다.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해서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살펴보니 남편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벌써 돌아온 건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온 거지? 이상했어요. 안에서 언뜻 식사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마침 식사 중이구나. 궁금한 건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순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현관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놀란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시모가 주고받은 말이 들려왔는데 그게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와, 엄마한테 안기니까 신기하게 울음 뚝 그치네. 아빠인 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네. 당연하지. 아빠란 게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니 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어떻게 자주 들여다봐. 그러다 의심삼으면 어쩌려고. 그래도 네 친자식인데 분유는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연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맡겨놓으면 땡이지. 참나. 언제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안겨달라며. 좋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왜 이래? 그렇다고 밖에서 나오면 어떡해. 아무리 애가 예뻐도 이 나이에 나랑 네 아빠가 무슨 고생이니. 네 아내 속이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입양 시기를 앞당기던가 해야지. 원참. 그나저나 애 엄마는 잘 합의된 거지?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오면 쓸데없는 소리 할 리 없는 거 맞지? 아이, 그렇다니까. 확실하게 돈 주고 매듭 지었어. 앞으로 얼씬거리지도 않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아뒀고.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뒤탈 생길 일은 없으니 안심인데 출신이 저급한 애한테서 손주 보다 보니까 조금 찜찜하긴 하네.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친손주 봤으면 됐지. 아유,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 봤으면 됐지 뭐. 아무튼 얘가 네 친아들이란 거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잘하셔. 나는 문제 없으니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조금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생각되는 게 단 한 구석도 없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탑승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더군요. 온몸이 제게 아닌 것처럼 달달 떨리는 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시모가 찾아와서 입양 이야기를 꺼낸 것부터가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모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남편까지 날 속일 수 있었는지 그 배신감을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시모의 친구 손자가 아니라 남편의 친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남의 이익인 척 제게 그딴 소리로 속이려 들다니 배신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사람을 아주 바보 취급까지 하는구나 싶은 게 너무도 화가 났어요. 분에 못 이겨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결심했어요. 날 속인 것들에게 가차없이 복수하겠다고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첫 관문은 핸드폰에 잠금을 푸는 거였어요. 얼굴 인식 아니면 번호로 암호를 걸어놨는데 비밀번호를 뭘로 해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실패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했다가 잠금이 오래도록 안 풀릴 테니까 남편한테 걸릴 것 같아서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잠금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해댔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질 때면 다른 걸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시선은 그리로 향했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주시했습니다.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암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손가락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판 앞에서 남편이 움직였던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니까 드디어 비밀번호가 풀리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곤히 잠든 남편이 깰 뻔했지만 간신히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핸드폰을 막 뒤졌어요. 마침내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문자랑 통화 내역에 낯선 사람과 주고받은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문자 내용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하는 여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모는 분명 저급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럼 정말 질이 안 좋은 여자겠죠. 남편이 그런 여자를 만나서 어쩌다 아이를 갖게 됐는지는 차차 알아보면 되고 우선 확보한 증거부터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사건을 의뢰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알려준 번호를 토대로 아이의 친엄마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됐어요. 뭐 하는 여자라고요? 술집 여자요?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술집 여자였어요. 시모가 왜 저급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직업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술집 여자라고 하면 인식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쯤 되니 술집 여자가 왜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불륜? 내가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던 걸까?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흥신소에서는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이런 것들만 알아낼 뿐이었고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과거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만나기 싫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일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정체를 밝힌 뒤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다면서요. 흥신소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여자는 돈이 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돈이 궁할 때는 돈만큼 달콤한 건 없습니다. 저는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자는 돈을 원하니까 잘만 하면 원하는 대답을 술술 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안 만나주면 어쩌나 무작정 그 여자가 사는 집 앞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다행히 제 뜻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남편의 아이를 낳았냐고요. 또 남편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쩌다 아이를 낳게 됐는지 모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그걸 왜 말해야 하냐고 하길래 별 말 없이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제대로 협조하면 더 챙겨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상간녀 소송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목적은 남편이라고 했거든요. 확실히 돈 봉투를 확인한 여자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제야 말이 제대로 통하기 시작했고 둘 소유에 관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연녀의 말이 남편은 가끔 거래처 사람들을 데리고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접대를 하곤 했대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뒤 본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었는데 남편한테 겸사겸사 돈이나 뜯어내려고 임신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의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남편이 너무도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아이만 잘 낳아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임신해 있는 내내 남편한테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한몫 두둑히 챙겨받았다고 했습니다. 단 죽을 때까지 아이와 남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요. 둘 사이에 감정은 조금도 없었고 그저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돈을 받게 되어 놀랐다고 했습니다. 워낙 씀씀이가 해퍼서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쓰게 되고 빚까지 져서 마침 돈이 궁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내분이 이렇게 도와주니 본인에게는 저희 부부가 은인과도 같다면서 웃더라고요. 제 속을 뒤집어지는데 아무렇지 않게 깔깔거리면서 웃는 여자를 보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여자에게 복수할 마음은 딱히 없었어요. 이런 저급한 여자까지 상대하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웃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여자까지 제대로 한 방 먹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이용해 먹었어요. 녹음기를 틀어놓을 테니 내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죠. 협조한 만큼 돈을 쳐준다고 했더니 본인이 먼저 액수를 제시하더군요. 꽤 큰 돈이었지만 알겠다고 했고 그 뒤에는 신나서 잘도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는 걸 조금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녹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은 증거를 토대로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남몰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급히 돈이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돈을 더 주면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아직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요? 그날 다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남아있어요. 뭐라고요? 다 털어놓기로 했잖아요. 그 조건으로 돈까지 준 거고요. 궁금해하는 것만 이야기하기로 했지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건 아니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 이야기 꼭 들어야 할 텐데. 아줌마한테 큰 도움 될 거거든요. 내 언니한테 돈을 더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비밀이 뭔지 꼭 알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비밀이 엄청난 비밀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자가 원하는 돈을 준비해서 보내주자 여자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여자와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비밀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돈 줬으니까 말해요.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이건 아줌마 남편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제부터 나랑 아줌마만 아는 비밀이라고요. 내가 말 안 한 게 뭐냐면 그 아이 아줌마 남편 아들 아니에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만난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이예요. 그냥 돈 뜯어내려고 한 말인데 바보같이 순순히 믿더라고요.
아무튼 이 돈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여자는 전화를 뚝 끊고 바로 핸드폰 전원을 끈 채 잠적하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했을까 봐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란 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자가 비열하게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돈이 궁한 사람들이 양심이고 뭐고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난 뒤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서 그 여자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왔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곧이어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여자가 다니던 술집도 그만두고 집도 이사했다고요. 본인 입으로 폭탄을 터뜨렸으니 피하기 위해 도망간 거겠죠. 그래봤자 제 손바닥 아닙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그 여자의 동선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주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를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될 운명이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당신 얼굴이 보이네? 어? 내 얼굴이 보인다고? 그럴 리가. 내 자식도 아닌데 무슨. 나는 잘 모르겠네. 엄마도 그렇지? 그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남편 얼굴이 보이는데 눈이랑 코랑 얼굴형이 닮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친자식인 줄 알겠어요. 다 알고도 던진 말이었습니다. 둘의 반응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발절인 표정을 지으며 애써 표정을 숨기려고 관리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장난이라며 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숨겨둔 칼날을 드러냈어요. 사람 표정이 왜 그래? 꼭 뭐라도 들킨 사람처럼.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뭘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해요? 수상하게. 수상하기는 안 닮았는데 닮았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래? 하긴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긴 하겠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눈이며 코며 뭐 하나 닮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친아들일 수가 있을까? 뭐? 이게 뭐게? 아기하고 당신이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지야. 하도 이상해서 몰래 검사해봤더니 친라지 뭐야? 제 말에 시모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한껏 긴장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질끈 눈을 감고 포기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속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기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늘어놓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정말이야. 자기 속이는 게 마음 편하겠어? 당신 볼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웠다고. 말했듯이 그냥 한 번의 실수야. 둘 사이에 조금의 감정도 없었어. 임신했다는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냥 낳게 두라고 하셔서 손주만 안겨주면 당신 안 미워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시길래 나는 그냥. 무릎 꿇은 남편은 진실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쳐다보던 시모는 내가 뭘 잘못해서 무릎 꿇고 있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애만 낳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면서 모든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너 하나 속이자고 우리 속이 어디 편했겠어? 너 때문에 안 해도 될 연기까지 해가면서 고생했어.
우리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가 제대로 애만 낳아줬어도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너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원망할 생각하지 마.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얘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래야 해? 그래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불륜이 아닌가요? 그렇게 손자가 얻고 싶어서 며느리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낳으라고 하신 거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굴면서까지 손주를 원하시는 줄 몰랐어요. 부모는 자식이라고 다 감싸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 하죠.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천벌을 받으신 거예요. 제 말에 시몬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체 뭐가 노란한 거냐고, 설마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 게 그게 노란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 손주만 건강하게 낳아준다면 그깟 돈 아까울 게 뭐 있냐고 본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노란한 게 아니라 손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손주라고 해도 생명인데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웃었어요. 과연 친손주가 아닌데도 소중하게 여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봉투를 꺼내서 결과지 내용을 똑바로 살펴보라고 했어요. 시몬은 보나마나 친자로 나와 있을 텐데 뭘 살펴보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봉투를 꺼내서 결과지의 내용을 제 입으로 읽었어요. 친자가 아니라는 걸 남편과 시모에게 밝혔죠. 제 말에 시모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를 거칠게 빼앗더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사실이냐고, 믿을 수 있는 거냐면서 뭔가 잘못 온 게 아니냐, 우리가 괘씸하게 조작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뭐하러 이딴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거짓말하겠어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검사해봐요. 보나마나 친자가 아니라고 나올 테니까. 어머님이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어머님 아들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 난 여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친부라는 거. 저는 얼마 전 그 여자를 만나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녹음했던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무래도 직접 들어야 믿을 것 같았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 들은 뒤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떻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모와 남편은 크게 혼란스러워했고, 급기야 시모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 거짓말이라며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친손자인 줄 알고 그 여자한테 준 돈이 얼만데 아니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더군요. 말똥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도 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했다는 게 어이없는 듯 했습니다. 시몬은 거의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저를 붙들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속인 건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친자식이 아니지 않냐면서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봤자 이미 우리 사이는 산산조각 났는데 말입니다. 날 속이려 시모와 짜고 거짓말한 순간부터 우린 끝난 거라고 했습니다. 난 그동안 모은 증거를 토대로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버텨봤자 남편만 손해니까 순순히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이혼하기 싫다고 버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랑 헤어지는 건 너무 두렵고 싫지만 본인도 염치란 게 있다 보니 차마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돈을 들고 튄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계속 위치를 알려준 덕에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죄로 입건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몫이었고 저 자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생각나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그래도 이곳에 털어놓았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댓글 확인하면서 많은 위로 얻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